자,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할 한국드론센터 포다 한국드론진흥협회 대표 오석봉이라고 합니다. 자, 어제 GPS 모드, 자세 모드 이 비행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드론을 운영하실 때 보게 되면은 이제 GPS 모드하고 이 자세 모드는 이제 애티튜드 모드,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애티 모드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칭하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에나, 그러니까 실기시험, 드론 어떤 국가 자격 실기시험도 조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8개 코스 중에서 그 1개 코스는 이제 GPS 모드로 뭐 7개 코스를 하고 1개 코스는 실제적으로 이제 애티 모드로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두 가지 모드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놨냐면, 제가 전 시간에도 여러분께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GPS 모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100% 정확하고 항상 그 모드를 전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GPS 모드는 기본적인 오차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만약에 비행에 있어서 돌발 사태,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 돌발 사태가 뭐 자주 일어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는 바로 애티 모드로 전환을 해가지고 기체를 제어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비행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이를 기체를 GPS 모드로 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비행 뭐 촬영이라든지 어떤 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체 자체가 내 조종기에 뭐 말을 잘 안 듣고 또 또 제어가 좀 안 되고 이럴 때는 바로 GPS 모드를 애티 모드, 애티튜드 모드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해주면 이제 그 기체가 제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GPS 모드, 자세 모드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인 멀티콥터 비행 제어 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센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이제 시험에도 늘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센서 부분은 이제 여기서 간략하게 뭐 GPS는 위치를 잡아주고, GPS하고 기압계는 고도하고 속도, 그다음에 여기서 자이로 센서하고 지자계 센서, 가속도 센서가 이렇게 있는데, 가속도 센서 이 3축하고 또 자이로 센서 이 3축으로 해가지고 이제 관성 장치가 되는 거예요. 이 지자계 센서 세 가지를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로로 돌리고 세로로 돌리고 이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 것도 이제 이런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제어 센서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 일단 GPS는 위치를 포지셔닝 해주는 거잖아요. 잡아주는. 그 다음에 이 기압계는 고도하고 속도, 그 다음에 자이로 센서는 자세, 각속도로 해가지고 자세를 잡아주고, 지자계 센서는 방향. 지자계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 나침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어떤 자석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기체의 기술을 잡아주는 이 역할을 한다, 제어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가속도계는 각속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IMU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FC 안에 이 IMU가 같이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제품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IMU는 관성 장치인데, 기체의 어떤 X, Y, Z축을 어떤 기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어해주고, 또 그 부분을 FC에 명령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비행 제어 컴퓨터 FCC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거는 그냥 FC라고 지칭을 합니다. 우리 사람으로 보면 어떤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FC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GPS 활용하고 IMU하고 함께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또 PMU라든지 또 송수신기, 배터리,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기체에서 봤듯이 이 기체 구조 내부 이제 메인 프레임 안에 있는 이 내부 구조는 뭐 그렇게 이렇게 복잡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여기 같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PMU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이제 비행 제어 FC에 이제 알맞게 이렇게 분배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변속기 ESC에서 또한 모터에다가 전류라든지 전압을 알맞게 전달해 주는 ESC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드론에 이제 모터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모터에서는 우리가 시험에 꼭 이제 한두 문제씩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모터 종류에서 이제 두 번째 여기 서술로 되어 있는데, 드론에 사용되는 모터는 브러쉬 모터와 브러쉬 리스 모터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산업용 드론에는 주로 BLDC, 브러쉬 리스 모터가 사용이 된다. 요거를 꼭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간략하게 이제 구분을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한번 해보면, 브러쉬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 모터 내부 쪽에 이제 브러쉬가 있어서 이 아이가 돌면서 이 브러쉬가 이제 다 닳게 되면은 이 브러쉬 모터는 이제 수명이 다 한 거거든요. 근데 왕구용 드론이라든지 뭐 소형 왕구용 드론이라든지 뭐 아이들 장난감, 자동차 이런 부분에 저가형으로 이 브러쉬 모터를 이제 활용을 하고, 이제 우리가 드론에서 이제 큰 어떤 산업용 드론이라든지 또는 뭐 농업용 드론, 큰 드론 같은 경우, 그렇다고 뭐 큰 드론에 브러쉬 리스를 사용한다라는 게 아니고, 작은 드론, 요즘에도 뭐 촬영용 드론이라든지 또 뭐 정찰용 드론, 뭐 여러 가지 드론들이 나오는데 스펙이 좀 좋은 드론들은 대부분 브러쉬 리스 모터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어떤 장단점이면 뭐 가격은 당연히 이제 브러쉬 모터가 좀 싸고, 그 다음에 브러쉬 리스 같은 경우에 가격이 좀 뭐 비싸고, 그 다음에 뭐 수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브러쉬 모터 같은 경우에, 브러쉬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영구적으로 쓴다. 그리고 브러쉬 모터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어느 정도 있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하고 또 같이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브러쉬 리스 모터에는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ESC, 일렉트로닉 스피드 컨트롤이라 그래가지고 변속기, 전자 변속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브러쉬 리스 모터 같은 경우에는 항상 ESC를 필수적으로 장착을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론의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예를 들어서 기체를 이제 이륙시키고 착륙시키고, 그 다음에 뭐 전진도 하고 후진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고. 어떻게 보면 드론의 어떤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제자리에서 또 돌기도 할 수가 있고 180도 돌 수도 있고. 그래서 드론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 내가 전진 4개의 날개를 활용을 해서 비행을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전진을 한다. 이럴 때는 뒷 날개에 RPM을 아무래도 이제 더 빨리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드론이 뭐 여러분들 보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진을 한다면 뒷 날개에 하나, 둘, 셋, 4개의 날개가 있는데 이 뒷 날개의 RPM을 더 빨리 돌려서 기체가 이렇게 앞으로 약간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전진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후진을 하게 될 때는 전면에 있는 RPM을 더 돌려서 이렇게 후진을 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뭐 왼쪽으로 간다. 그럼 오른쪽 날개 두 개를 더 빨리 돌려서 RPM을 더 올려서 왼쪽으로 기울게 해서 이렇게 가게 되고 이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명령을 주는 게 ESC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냐면 뭐 이런 완구용 드론, 적은 드론에도 사실은 전진도 하고 후진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거 완구용 적은 드론에는 ESC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전후진하고 좌로 가고 우로 가고 하냐. 이거는 모터에 ESC를 거치지 않고 모터에 바로 전류와 전압으로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빨리 돌리고 늦게 돌리고 이래서 비행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 모터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브러쉬 모터와 브러쉬 리스 모터를 드론에는 많이 활용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대형 스펙이 좋은 이런 드론들은 브러쉬 리스 모터를 활용을 한다. 하지만 브러쉬 리스 모터에는 항상 ESC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드론의 동력, 드론을 비행할 수 있게 하는 주요 동력으로는 엔진하고 모터하고 배터리가 있는데 본 내용에서는 드론의 주요 동력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본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제 드론에 사용하는 이제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는 이제 아까 지금 모터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한두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 배터리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꼭 한두 문제 혹은 세 문제 이렇게까지 뭐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드론에 사용하는 이런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어떤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뭐 1차 전지,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대의 어떤 연료 전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일단 1차 전지는 그냥 뭐 일회용 전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충전용 전지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동차라든지 또는 뭐 다른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전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특히나 이제 뭐 LG나 삼성 이런 데서도 이런 배터리 사업에 상당히 이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도 뭐 요즘에 이제 전기 자동차가 뭐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이제 판매 대수가 이렇게 막 증가하고 있는 증가수로 보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고 아마 앞으로는 더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우리 이제 전기차 중에 지금 가장 문제되고 또 우리가 한번 구매하기 좀 꺼려지는 부분들이 이제 배터리 부분이잖아요. 뭐 충전 문제라든지 또 어느 기간 되면 바로 또 이제 그 배터리를 고가로 또 이제 교체를 해야든지. 근데 지난번에 이제 중국에서 그걸 한번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충전 시간이잖아요. 가서 뭐 기다리고 이런 부분들. 근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 그냥 자동차가 바로 들어와서 그 배터리를 바로 그냥 교체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체하고 바로 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뭐 몇 분 안에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배터리 종류 보면은 1차 전지는 그냥 일회용 전지다. 2차 전지는 충전용 전지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2차 전지, 우리가 이제 드론에 사용하는 배터리는 당연히 이제 2차 전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충전을 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전된 후에도 다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지로서 뭐 납축 전지, 리튬 폴리머 전지, 니켈 카드뮴 전지, 나트륨 유황, 니켈 수소, 뭐 리튬 이온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드론에 가장 많이 쓰이는 전지 배터리가 리튬 폴리머 배터리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돼요. 드론에 쓰이는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 니켈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극이 니켈이고 음극이 이제 카드뮴 이래 가지고 이 카드뮴이 사실은 환경 오염에 이제 큰 역할을 해서 이 카드뮴 자체를 이제 바꿨죠. 그래서 뭐 니켈 하고 이제 카드뮴을 바꿔 가지고 뭐 니켈 뭐 수소라든지 또 이런 부분으로 바꿔 가지고 지금 이제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연료 전지 차세대 전지로 불리며 1차 및 2차 전지는 전기를 저항하는 장치이지만 연료 전지는 연료를 내부에 넣고 반응시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 같은 장치이다. 즉 연료, 수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이 화학 반응으로 생기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활용을 하는 게 연료 전지이다. 그래서 뭐 드론도 마찬가지로 멀티콥터 형태이기 때문에 회전익이잖아요. 이게 날개, 로터를 돌려서 양력을 만들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활용하기 좋은데 지금의 이제 가장 문제점이랄까요? 좀 더 보완되고 이래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농업 방제용으로 활용을 할 때 기체에다가 이제 또 10리터, 뭐 10kg 정도 되는 거를 이제 장착을 하고 뭐 임무를 수행한다든지 방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의 어떤 런타임이 25분 정도 있는데 한 반 이하로 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배터리의 좀 보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어떤 배터리 자체도 연구를 많이 하지만 기체 자체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보완하고 이래서 비행 시간을 점점점 이렇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 왜 그러면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쓰냐? 이 아이는 이제 뭐랄까 이제 순간 방전율이 좋은 거죠. 순간 방전율이. 그래서 순간 방전율이 좋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도 마찬가지로 이 폴리머 배터리를 활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뭐 전기차 타보셨겠지만서도 처음에 이제 그 제로백이라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빨리 가는 거 있잖아요. 뭐 100m 몇 초에 가는 거. 이거는 뭐 몇백억짜리 스포츠카보다 전기차가 아마 더 빠를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뭐 300km 내고 이거는 불가능하지만 그 제로백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한번 우리 이제 아는 분이 그걸 한번 해서 옆자리에 한번 앉아서 뭐 제로백으로 출발을 한번 했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순간 이 아이를 왜 활용을 하냐면 순간 방전율이 좋다, 출력이 좋다, 순간적인 그런 출력이 좋다, 이제 이런 장점이 있겠죠. 무인 멀티콥터 배터리 리튬 폴리머 전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말 그대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쓰이는 배터리인데 이게 뭐 여러분들이 옆에 쥐고 있는 거 보이시면서도 일반적인 뭐 빨간 벽돌 그 정도보다는 조금 작을까요? 뭐 그 정도의 이제 크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무겁고 그래서 보통 이 배터리를 2개씩 이렇게 올려서 이제 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 배터리를 여러분들이 조금 보실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6셀이라고 이제 배터리 왼쪽 우리가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6셀 그다음에 22.2V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아이는 이제 오른쪽에 잠깐 보시게 되면 은색으로 6개를 갖다가 이 전지를 붙여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직렬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6개를 붙여서. 그래서 6셀로 나와 있는데 이 한 셀당 3.7V이다. 그래서 셀당 전격 전압이 3.7V이고 그 3.7 곱하기 6셀이니까 6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2.2V가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 16,000mAh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이제 용량이 되겠죠. 용량. 그래서 우리가 이제 mAh 같은 경우에는 뭐 1000mAh가 1
암페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16 암페아 아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1시간에 16 암페아로 1시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6 암페아로 1시간을 쓸 수 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16,000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산업용 드론이라든지 농업용 드론을 활용을 할 때 뭐 11,000짜리도 있고 16,000 용량이 16,000짜리도 있고 20,000짜리도 있고 22,000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 뭐 16,000도 많이 쓰고 22,000도 많이 쓰고 또 심지어는 뭐 11,000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가격 차이가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16,000 이거는 이제 용량이 되는 거죠, 배터리에. 그다음에 이제 25C라는 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얼마만큼 많이 뽑아낼 수 있냐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론도 이륙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상당히 날개의 회전수를 더 많이 요구를 되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밑에 이제 어떤 임무를 하기 위해서 뭐 농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농약통을 달아야 되고 그 안에 이제 10kg 정도의 어떤 농약을 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순간적으로 뜰 때는 그런 힘이 많이 요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순간적인 에너지를 얼마만큼 뽑아낼 수 있냐, 이거는 25C라는 것은 그런 어떤 방전율을 나타낸다. 그래서 뭐 25C, 뭐 15C, 뭐 40C 막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안에는 이제 25C다. 그러면 이 방전율 같은 경우에는 용량 곱하기 앞에 2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용량 1600mAh의 25배까지 그런 힘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자, 무인 멀티콥터 배터리 리튬 폴리머 전지의 장점이 무엇이냐? 이게 장단점도 이제 이게 나오죠, 시험에. 그래서 큰 용량의 배터리를 제작할 수 있다. 그다음에 무게가 비교적 가볍고 전해질 젤 타입이어서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제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니켈, 카드뮴, 니켈, 수소 등과 비교했을 때 높은 전압을 가지고 있다. 방전율이 높다. 인체에 무해하다.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다. 방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충전 시에 전지의 실제 용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메모리 효과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리튬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효과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아이는 뭐냐면 리튬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왜 또 이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기체를 운영을 할 때 기체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근데 이제 배터리가 이제 있는데 이 배터리가 100% 다 소모가 되면 사실은 기체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론을 항상 날릴 때도 드론의 어떤 비행도 마찬가지지만 이 비행 상태를 비행하면서 이렇게 체크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뭐 이런 탭이라든지 뭐 휴대폰 이런 앱으로 볼 수 있는 게 없다면 말 그대로 이제 기체를 보면서 조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실기 시험을 볼 때는 이런 앱 같은 게 없는 거거든요. 그냥 기체를 보면서 내 시야 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를 보면서 이 아이를 왼쪽으로 돌려야 되겠다,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겠다, 전진을 해야 되겠다. 이건 모든 걸 시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기체가 기체를 운영을 하다가 배터리를 제가 이제 완충을 안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배터리의 어떤 표시라든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앞에 정면 부분에 LED가 있어요. 그 LED로 이 배터리의 상태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 아이가 GPS 신호를 잡았구나. GPS 신호가 다시 에티 모드로 바뀌었네. 그 다음에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가 거의 떨어질 때가 됐네. 이런 것들이 이 조종기에서 신호로 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정기에서 이제 신호로 말로 표현해 줄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체 자체의 그 LED 표시로 여러분들이 그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기 시험이라든지 이럴 때도 우리가 뭐 탭이라든지 이런 뭐 휴대폰 앱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시야 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LED로 기체 상태를 파악을 한다. 본인이 조종자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리튬 폴리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전지가 우리가 아까 이제 메모리 효과라 그랬죠. 다 쓰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시험상에서 한 30%, 40% 남겨두고 배터리의 충전량을 남겨두고 이 아이의 이제 사용을 착륙을 시킵니다. 그래서 40% 남기고 그 다음 다시 만으로 충전을 해서 활용을 하다가 또 비행하다가 이 아이가 30%, 40% 이렇게 남으면 다시 이제 기체를 착륙을 시키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그런 메모리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항상 요만큼 남겨두고 다시 만충해서 활용을 한다.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단점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이거를 만으로 다 써버리잖아요. 그냥 배터리 용량을 0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배터리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항상 운영할 때 한 30%, 40% 남기고 착륙을 시킨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실제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상에 30, 4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실제 운영할 때는 우리가 비행을 좀 더 하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한 20, 30% 이렇게 남겨서 비행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튬 폴리머의 어떤 장점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배웠는데 이 아이의 단점이 뭔가요? 이렇게 보면 과방전과 과충전에 약한데 이 이외에도 고열, 뭐 이런 충격, 또 내부 파손, 또 완충 상태로 장기 보관 시에 배터리 수행, 이게 배가 불러요.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그냥 뭐 자체적으로 어떤 뭐 큰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냥 폐기해야 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자연적으로 볼 수 있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쓰다 보면 이 아이가 점점 이렇게 배가 불러와요. 근데 그럼 배가 부른 거를 뭐 계속 쓰고 이러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봐서 배가 부르게 되면 이 아이는 바로 이제 폐기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초창기에는 이제 드론을 할 때 이 배터리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문제가 많았었어요. 뭐 어떨 때는 뭐 방송에도 한번 나왔었죠. 이게 폭발이 돼가지고 폭발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뉴스에도 뭐 어디서 폭발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배터리를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가 16,000짜리 이거 리튬 폴리머 이거 하나 같은 경우에는 뭐 싼 거는 25에서 비싼 건 한 35만 원, 뭐 50만 원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스마트 배터리라고 해서. 그러면 뭐 보통 한 30만 원 잡고 두 개 올리면 6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이 배터리는 좀 예민해가지고 관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터리 주요 사항에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보통 이제 16,000짜리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업용 드론, 뭐 농업용 드론을 운영을 할 때는 6셀짜리 배터리를 2개를 올려서 활용을 하는데 그 6셀이 이제 그 하나의 전지당 하나 6개로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한 전지당 3.7V이다. 그래서 리튬 폴리머의 기준 전압은 1셀당 3.7V이다. 그래서 이걸 완전 충전을 하게 되면 이제 4.2V까지 이제 올라가며 방전 시에는 3.3V까지 낮아지지만
전압은 3.7V로 배터리의 스펙을 표시할 때는 3.7로 표기한다. 그래서 1셀당 그 스펙은 3.7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여러 개의 셀을 모아서 우리가 아까 16,000짜리 그거 봤을 때 6개의 셀을 모아서 하나의 배터리로 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셀을 모아서 뭐 3셀짜리도 있고 1셀짜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또 이 아이를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2셀로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12셀로 만들어 놓으면 셀 하나가 고장이 나면 이게 전체가 못 쓰잖아요. 근데 6셀 두 개로 우리가 조금 번거롭게 이렇게 하는 것도 셀 하나가 고장이 나도 이 아이는 버리고 이 아이는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6셀로 만들어서 두 개를 같이 이제 활용을 하는 이런 형태로 되겠죠. 자, 그래서 당연히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여러 개의 셀을 모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셀이 추가가 될수록 3.7V의 배수가 된다. 그래서 6개면은 셀이 6개면은 6 곱하기 3.7이 되겠죠. 그래서 22.2V이다. 아래 보시게 되면 셀의 직렬 연결수를 S자로 표기하는데 예를 들어 6은 6개의 셀을 직렬로 연결했다는 것이며 전압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그래서 3.7V 곱하기 6에서 22.2V이다. 주요사항, 그래서 셀수, 드론 배터리는 최소 3.7V를 최소 셀 단위로 하여 일반적으로 여러 셀을 직렬 연결하여 사용한다. 그래서 배터리 이제 용량을 한번 볼게요. 배터리 용량은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나타내는 수치, 1시간에 배터리를 얼마나 충전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은 암페어로 또는 미리암페어로 표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본 배터리는 16,000 미리암페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죠. 근데 여기에 지문에 보면은 1000 미리암페어는 1 암페어가 1000 미리암페어이기 때문에 1000 미리암페어는 10 암페어가 되겠죠. 그래서 10 암페어로 사용할 때 10 암페어로 사용을 할 때 이 배터리를 사용을 할 때 1시간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근데 10 암페어로 사용해서 1시간을 사용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1 암페어로 사용하게 되면 10시간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용량이 증가하면 비행 시간이 증가하고 배터리 크기 역시 커지고 무게가 증가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배터리가 뭐 10,000짜리, 1000mAh짜리도 있고 11,000짜리도 있고 16,000짜리도 있고 20,000mAh도 있고 뭐 22,000도 있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10,000mAh하고 뭐 22,000mAh하고 이 배터리 크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당연히 이제 22,000mAh가 상당히 많이 크겠죠. 무겁기도 하고. 방전율, 아까 우리가 배터리에서 잠깐 봤듯이 이제 방전율 뭐 25C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거 이제 순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냐, 이 방전율. 그래서 방전율은 보통 C라고 표기하는데 배터리 표면에 보면 15C, 20C. 우리가 아까 본 거는 25C였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의 25배를 25C면 배터리 용량의 25배를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다. 40C 등의 표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방전율을 표기한 것이다. 자, 방전율이란 배터리 출력과 관련이 있는데 당연히 출력하고 관계가 있죠. 순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뽑을 수 있는지를 말한다. 그래서 같은 배터리 용량이라도 용량이 만약에 같다고 해도 방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지 시간이 당연히 짧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 많이 썼으니까 많이 쓰게 되면 그래서 방전율이 이렇게 높게 되면 높을수록 유지 시간이 짧다. 방전율이 높을수록 한꺼번에 많은 전류를 당연히 쏟아내겠죠. 이제 활용을 할 때
그다음에 높은 방전율의 배터리는 보통 많은 전류를 소모하는 대형 모터에 많이 사용한다.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이제 드론에서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이제 방전율하고도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체를 이륙을 할 때라든지 특히 이륙할 때 사실은 기체의 어떤 전격 전압 이거보다도 이 아이가 상당히 많이 에너지를 요구를 하거든요. 바로 띄울 때는 물론 이제 띄워 놓고는 그 띄울 때보다는 그런 이제 방전율이 좀 적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체의 어떤 날개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진할 때 후진할 때 이 기체의 이런 부분들이 다 RP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배터리에서 뽑아 쓰는 에너지도 다르게 되겠죠. 특히나 이륙할 때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훨씬 더 이제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전율은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드론이 이제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어떤 특성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주요 사항, 그래서 배터리 출력은 방전율과 배터리 전류량을 곱한 값이 그 배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출력이다. 그래서 배터리 출력은 용량 곱하기 방전율. 아까도 25C 하면은 배터리가 16,000mAh 하면은 16A잖아요. 그래서 16 곱하기 방전율 25C, 뭐 10C다 하면은 16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최대 출력, 배터리의 출력이 되겠죠. 방전율이 높으면 출력은 좋지만 당연히 배터리의 수명은 짧아진다. 자, 여기 이제 배터리, 여기서도 이제 항상 시험에 항상 나오는 거죠. 사용 시에 이제 주의사항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배터리는 전격 용량 및 장비별 지정된 정품 배터리를 사용돼야 된다. 그다음에 매 비행 시 배터리를 완충시켜서 사용한다. 우리가 이거 필기 교육이지만 실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제 비행에서는 항상 비행할 때 배터리를 미리 체크를 해요. 그래서 배터리 체커기가 있거든요. 배터리 체커기를 이제 배터리 연결을 해서 이 아이가 정말 완충이 됐나, 또 몇 프로 충전이 됐나, 충전이 뭐 90% 됐는데 이거를 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완충, 어떻게 보면 99% 이상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충전이 돼야 이 아이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행을 하실 때는 비행 전에 항상 배터리 체크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장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체커기는 이렇게 소형으로 요즘에 잘 나오니까 바로 체크하면은 바로 꽂으면 배터리 상태를 바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배터리의 사용 온도는 영하 10도에서 영하 40도의 온도 범위에서 영상 40도, 그러니까 영하 10도에서 영상 40도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고온이라든지 완전 뭐 저온이라 영하 10도 미만 이럴 때는 배터리를 손상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저희도 그 배터리 보관함이 뭐 온장고가 따로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비행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온장고가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온장고에다가 우리가 뭐 식당 가면은 그런 밥 이렇게 따뜻하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똑같은 온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온장고에다가 이제 배터리를 이제 보관을, 왜냐면 너무 저온에서 하게 되면은 배터리의 용량 자체가 많이 줄고 또 배터리의 소모량이라든지 또 많이 상하게 됩니다. 배터리가 쉽게 얘기하면. 또 오래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관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영하 10도에서 영상 40도. 그리고 또 우리가 전자제품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이런 습기에 많이 약하거든요. 배터리 특히나.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또 배터리는 제습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항상 그 습기를 좀 줄여주는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배터리의 전해질이 피부 혹은 눈에 닿았을 경우에는 즉시 접촉 부위를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세척 후 의사의 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배터리를 임의로 분해하는 것은 화재 및 폭발 위험에 이건 상당히 위험한 거죠. 내가 직접 뭐 6셀로 된 거를 하나씩 구분을 해가지고 이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배터리가 6셀이 돼서 6셀이 돼 있는데 그 6셀에 보면 이 체커기에 넣으면 두 번째 셀, 세 번째 셀 이게 고장이 난 게 표기가 돼요. 근데 이거 셀을 또 다시 바꿔가지고 이걸 절대 사용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아예 이 자체를 폐기를 시키죠. 새로운 걸 쓰고 이러는데 뭐 나중에 이제 그거를 체커기로 봐서 이 셀 두 번째 게 고장이 났네, 두 번째 게 세 번째 게 문제 있네. 이거 셀만 바꿔서 이렇게 운영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바로 폐기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행 중 기체가 수중으로 추락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배터리를 안전한 개방된 곳에 두고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배터리를 전자레인지 등 고온 기기 또는 금속 탁자 같은 전도성의 표면 위에 보관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배터리 커넥터와 터미널은 항상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할 때까지 비행하는 것은 과방전의 위험이 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할 때까지 비행하는 것은 과방전의 위험이 있다. 이거는 상당히 흔하게 이게 많이 나타나는 일이에요. 실제 비행에서도. 그래서 이 배터리 비행 중에 항상 배터리를 한 20-30% 최소 20-30%는 남기고 착륙을 시켜야 된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보셨지만 30%, 40% 남기고 이제 착륙을 시키는데 뭐 최소한은 뭐 20-30%는 남기고 해야 된다. 착륙을 시켜야 된다. 이 부분 왜 그러냐면요. 특히나 물론 이제 교육용 드론이라든지 뭐 산업용 드론 이런 부분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그들도 그런 부분이 뭐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겪은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FPV 지금 나오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회사에서는 이제 뭐 지금 뭐 한 20분 정도 비행하는 것도 나오지만 자체 제작해서 3셀짜리 작은 이제 배터리를 올려가지고 FPV 드론 자체가 작으니까요. 그래서 뭐 5인치라든지 뭐 3.5인치 이런 게 있는데 5인치 같은 경우에 이거 뭐 이 정도 크기가 되는데 그 아이 비행할 때는 보통 이제 한 5분에서 6분 비행을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속도가 거의 어쩔 때는 뭐 180에서 200까지 속도가 나오거든요. 싱싱싱 막 이런 형태로 그냥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아이를 어느 지점까지 보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어느 지점까지 뭐 5분 정도 비행을 하는데 사실 뭐 그 아이를 비행할 때 뭐 곡을 쓰고 이렇게 비행하다 보면 5분도 뭐 적은 비행은 아닙니다. 하지만서도 어느 일정 거리 이상 벗어나 있을 때는 그 남은 배터리 양으로 또 이륙 지점까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비행을 하다 보면 그런 착각을 올 거를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기체를 그 먼 거리에서 떨어뜨리면 사실 그거를 또 찾기도 이제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실제 비행이라든지 또 이 문제도 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배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만충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30-40% 남겨놓고 착륙을 시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부풀거나 망가지거나 심한 충격을 입은 배터리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배터리 자체가 이렇게 심한 충격을 받고 망가지면 일단 충전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충전 자체가 되질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또 뜯어서 뭐 고친다 이런 개념, 이런 생각은 일단 안 가지시는 게 좋고, 그 이전에 어떤 뭐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비행 교육이라든지 실제 이제 비행을 할 때도 배터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항상 이제 소지하고 예를 들어서 기체까지 이렇게 갈 때도 좀 조심해서 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온, 저온, 충격, 장기 저장 시 주의한다. 자, 충전 시, 배터리 충전 시, 배터리 셀당 전압은 3.7V인데,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셀당 3.7V, 그 다음에 완전 충전 시에는 4.2V까지 이제 표기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충전을 할 때 보면. 그래서 4.2V 이상 충전 시 이는 과충전이므로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충전기에서 그의 어떤 상한선을 정해 놓죠. 그래서 4.2가 넘어갈 수 없게 이거는 배터리 충전이 완료가 됐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주거든요. 충전기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조치를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배터리의 전압을 확인하는 장비는 리포 알람인데, 리포 알람을 배터리에 연결하면 셀별 전압을 여러 차례 보여준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배터리 체커기 이 부분이 되겠고, 충전 시에 다른 모델의 충전기와 혼용하지 않고 정해진 모델의 충전기만 사용을 한다. 그래서 배터리의 표면 온도가 높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비행 직후에는 충전을 하지 않는다. 배터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을 이제 실제적으로 하실 때도 배터리를 올려놓고 비행 후에 이 배터리를 살짝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보면은 뜨거울 정도예요. 근데 그 배터리도 뜨겁고 또 이제 모터도 뭐 여태 이제 운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좀 따끈따끈하겠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기체도 마찬가지고, 배터리는 그 뜨거운 상태에서 또 바로 이렇게 충전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식혀놓고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시험에 이제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식혀놓고 충전을 하고, 기체도 마찬가지로 배터리도 식히고 또 다른 배터리 갖다 바로 연결해가지고 기체 운영하고, 이 부분은 어떤 기계를 다루는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그래서 잠깐 최소 뭐 한 5분 정도는 쉬고, 기체 같은 경우에는 5분 정도 쉬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모터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충전 중에는 장소에서 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배터리를 온도가 낮은 곳에서 충전 후 높은 곳으로 이동 시 폭발 위험성이 있다. 일단은 이런 뭐 옮기는 이게 아니라, 일단 온도가 낮은 곳에서는 이제 활용을 두지를 말아야 되고, 뭐 영하 10도 이하라든지 또는 영상 40도 이상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일단 두지를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또 옮기고 이 부분이 아니라, 과충전, 과방전은 하지 않는다. 이 과충전, 과방전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 자체가 이런 부분들을 다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되겠네요. 자, 배터리 보관 시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30에서 40% 충전을 보관한다. 그러니까 배터리는 배터리를 내가 구매를 하고 이 아이를 폐기하기까지는 이 배터리의 잔량이 항상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충전을 할 때도 뭐 당연히 이제 기체를 운영을 할 때는 만충을 해서 운영을 하지만 매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기체를. 그럴 때는 배터리를 충전을 한 30%, 40% 정도만 해놓고 보관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충전과 방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가끔가다 이제 30%, 40% 충전 후 보관한다. 이 얘기는 60%에서 70% 방전 후 보관한다. 이거하고 같은 얘기가 되겠죠. 적절한 전압을 유지한다.
너무 높은 전압에서 보관할 경우 배터리의 배부름 현상, 아까 말씀드렸죠. 배부름 현상에 우리가 시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폐기시키는 게 옳고, 배부름 현상을 발생할 수 있으며 너무 낮은 전압에서 보관하면 과방전이 되어 다시 사용할 수가 없다. 배터리 보관에 있어 가장 적절한 전압은 3.7에서 3.85V이다. 그래서 2.7 미만은 과방전 상태가 되니 주의해야 된다. 어린이나 애완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당연히 화로나 히터 이 주변에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가 되겠죠. 안경, 시계, 머리핀 등 금속성 물체와 같이 보관하지 않는다. 60도 이상의 장소에 적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까 60도 이거는 저기하고 40도 이게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40도 이상의 장기간 이렇게 보관하고 이런 건 아니다. 자, 오늘은 배터리 주의사항 여기까지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 이 주의사항 몇 가지 더 여러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